383입니다. 386페이지.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23살인가 4살 때 김광규 선생과 이제 데이트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63년 4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인가요? 60년 됐죠? 네, 60년 됐죠. 아, 그동안 그런데 아까도 보셨지만 제가 보셨지만 식구들이 다 환경보호주의자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외국어를 전공해서 말은 나발나발 잘하는데 손재주가 굉장히 없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바느질을 잘 못하거든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그런데 껄핏하면 샤스 입던 거 기워달라고 그래요. 샤스도 기워주고. 얼마 전,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양말도 그 왜 옛날식으로 전구 넣고 이렇게 해서 기워서 뒤꿈치 기워서 신었는데 이제는 눈도 잘 안 보이고 뭐 너무 힘들어서 못하죠. 그 대신에 이 비선호를 해요. 왜냐하면 저희 때는 컴퓨터가 발달하기 전에 교직 생활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시절이 좋아서 조교들이 모든 이 사무적인 업무를 도와줬어요. 한양대학교는 조금 고참이 되면 과조교 또 과에서 일하는 조교들 외에 개인 연구실에 한 명씩을 줘요. 그러니까 모든 컴퓨터 일 그런 거를 다 시키는 거예요. 뭐 원래 좀 문명을 싫어한다고 그러니까 구식 사람이라 그러니까 컴퓨터 잘 안 배우고 조교들이 다 해줬죠. 근데 이제 교수직을 회직을 딱 하고 나니까요 안 바쁠 줄 알았는데 한 3년은 퇴임 전보다 더 바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별 볼 일 없는 심사 같은 것도 옛날에는 연락 안 하던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제 학교 그만뒀으니까 시간이 있을 거야 그러고 오고 무슨 모임에도 나오라 그러고 굉장히 바쁠 때 원고 같은 거 몰리고 그러면 옆에서 보기가 딱 해서 도와줘 버리고 조교 없으니까. 근데 군인들이 좀 연관급 이상 군인들이 제대하면 자기 집에 전화를 못 건대잖아요. 당번병이 다 해줘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당번병 이제 조교도 하죠. 그 다음에 아까 들으셨겠지만 김광규 시 중에서 번역이 가능한 시를 2번을 제가 독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정확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시 번역은 사실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걸 좋아하니까 제가 뭐 아무리 독일어를 열심히 배웠다고 해도 모국어 같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서 독일 가서 한 달쯤 같이 있으면서 거기 현지의 문인, 시인이나 시와 관계되는 사람만이 자기 나라 언어로 시 원고를 고쳐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번역해서 뭐 아까 상도 타고 그랬는데 그것뿐이에요. 의자, 뭐 내비게이션 해야죠, 조교해야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환경보호주의자니까 밀키트 같은 거 잘 안 사고 반찬 한 가지를 해도 그냥 집에서 끓여서 되도록이면 약속 없는 날은 그러죠. 그러니까 뭐 밥하는 사람이죠. 게다가 아까 몇 차례 확인하셨겠지만 김광규 시인의 기억이에요. 아까도 저 말이 좀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었는데 제가 아까 이제 얼른 넘기느라고 제가 뭘 그만하라고 했다 그러는데 그거 거짓말이고요. 사실은 신문에 콜롬비아 그 신문에 천연색으로 그 이튿날 뜻하지 않고 시가 실렸는데 그건 안개의 나라고 그 작은 사내들은 아이들이 거기 그 참석했던 아이들이 옴브레스 치키토스 그러고 시내 나가니까 쫓아다니더라고요. 근데 그전에는 안 하던 실수를 기억이 이렇게 뒤섞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광규 시인의 살아있는 기억이 도대체 1인 사랑하시는 여러 선생님들 앞에서 좀 생색을 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한번 저희 여관에
문화체육보호부에서 무슨 콘텐츠 진흥원인지 그런 데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새로 나온 신간 시집을 녹음하는 그런 프로젝트, 유튜브로 뭐 방향을 한다. 제 유튜브 그런 거 잘 모르는데 하여튼 어디 저 강남에 찾을 수도 없는 그런 데 가서 녹음을 했는데요. 시집 한 권을 이제 혼자 녹음을 하기는 조금 너무 힘들어서 제가 같이 녹음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낭송을 감히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를 아주 김광규 선생의 원작에 충실하게 잔잔하게 굉장히 잘 읽으셨는데 지금 갑자기 떨리는데 그 손, 그것은 커다란 손 같았다. 밑에서 받쳐주는 든든한 손, 쓰러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옆에서 감싸주는 따뜻한 손, 바람처럼 스쳐가는 보이지 않는 손, 누구도 잡을 수 없는 물과 같은 손, 시간의 물결 위로 떠내려가는 꽃잎처럼 가녀린 손, 아픈 마음 쓰다듬어주는 부드러운 손, 팔을 뻗쳐도 닿을락 말락 끝내 놓쳐버린 손, 커다란 오동잎처럼 보이던 그 손. 여러분, 이 시는 지금 손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거고 손에 관한 시도 사실 많고 그랬는데 서울의 강남에 봉온사례는 아주 오래된 절이 있습니다. 그 절에 어느 스님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스님이 평생 사진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부처님의 손만 찍었어요. 부처님은 어느 절에나 다 있잖아요. 굉장히 큰 작업을 한 거예요. 평생 그 지방에 있는 좀 손을 찍어가지고 그거를 갖고 말하자면 전시회를 했어요. 손을 갖고. 보니까 굉장히 다채로운 부처님의 손. 난 부처님의 손 세상에 이러고 있거나 그런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여러 가지 손의 모습이 있는데 나한테 청탁이 오기를 그 부처님 손을 가지고 전시회를 거기서 하려고 그러는데 당신도 시를 한 편 써달라고. 당신이 옛날에 불교문학상 타고를 잘한다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안 써주겠다고 그랬어요. 뭐 절에서 하는 스타일이니까 돈은 안 주겠지만 그래도 약간 써주겠다고. 그랬더니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고 그 배당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느 시는 어느 절에 어느 부처님의 손 이런 시 이렇게 나와요. 나한테 배당이 나온 거는 내가 뭐 잘 모르니까 잊어버렸지만 충청도의 어떻게 남서쪽에 있는 아주 조그마한 절인데 거기 부처님이 앉아서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손을 늘어뜨리고 서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걸 보고 물론 그 양반이 찍은 돌아가신 스님이 찍은 그걸 보고 알았지만 부처님의 손에도 참 포수가 여러 가지가 있구나. 그걸 그제서야 알았어요. 그런데 자관 나보고 그것에 관한 걸 써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손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내 딴에는 아주 복심해서 그 손이라는 이 시를 쓰게 됐습니다. 그래요. 맨 끝에 가서는 커다란 오동잎처럼 보이던 그 손. 실제로 그렇게 크지 않아요. 부처님 손이 그렇게 서 있는 부처님입니다. 그러나 그 크기는 커다란 오동잎보다 더 크게 보이고 그게 바로 부처님의 도량 아닙니까? 그 도량을 나타내는데 그 손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를 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아까 말씀드리자면 뭐라 그럴까
일종의 변형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들 혹시 그 서울의 강남에 가시면은 봉원사지 거의 근데 그 절에 가보시면은 그 절의 뒷곁에 그게 돌멩이로 만드는 그 손이 있습니다. 손이 있고 그 아래 이 시도 있고 가서 보실 수 있죠. 바로 그 앞이 전철역이에요. 가보시면 쉽습니다. 거기가 그 유명한 그 건물이 뭐죠? 무슨 건물? 그 앞에 있는 건물이 정암흑의 사장이 다스리던 건물이 그 뭐예요? 그 앞에 봉원사 앞에 있는 오래된 이게 현대 아니야 그 유명한데 거기가 뭐라고 그러나? 예. 한번 여러분들 그기다가 신청을 들려보세요. 여러분 이게 오랫동안 귀를 기울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들으셨습니까? 네. 사실 이제 이 선생님 시가 사실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이제 유정호 선생님이 쓴 시가 무엇인가 보면 시는 인지적 충격을 주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선생님 시를 보면 시지만 그 안에 맞아 저게 바로 나의 모습이야 이렇게 이런 자기를 반성하고 비판하는 그러니까 선생님의 시는 그냥 어느 나라 언어로 번역해서 그대로 소통이 되는 거죠. 서정시 같은 경우를 한 감성이나 감정을 해석하기 굉장히 난해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선생님의 시가 많이 이렇게 번역되고 해외로 나가면 아마 세계적인 또 상이고 수상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실 뭐 선생님 모셔놓고요 제가 그때는 말씀드린 것 같고요. 그러면 뭐 선생님 일단 그 작품 속에 스며 있는 어떤 그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좀 질문하실 거 있으면 몇 분만 한번 질문 받고 선생님이 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세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좀 교수님 시를 쭉 보면 굉장히 쉽게 느껴지고 일어나서 일어나세요. 시를 쭉 보면 많이 보지 않았으면 굉장히 평이하고 읽기 쉽게 되어 있는데 두 가지 질문이 좀 생겼습니다. 왜냐면 굉장히 쉽게 쓰면은 이 시 이쪽 세계에서 견디기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도 좀 들었고 또 하나는 그 시를 보면 쭉그 연갈이를 별 많이 안 하셨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좀 그 기준이 있으신지 연갈이 해갈이 기준이 있으신지 이 안개의 나라 보면 연갈이 한 것이보다 연갈이 안 하고 쭉 쓰신 게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제 시가 아까 제가 가작 시 해설을 군데군데 해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이 양파가 될 거예요. 양파가 그 속에 여러 겹이고 또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맵고 겉은 안 그렇지만 그런 게 있는데 제 시가 아마 양파 같은 거 구조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독자가 그거를 간파하지 않고 그냥 겉모습만 보고 아 이건 양파야 그래서는 얼마씩 하지 그렇게 생각하시고 지나가면은 그걸 모르고 지나가시는 거고 또 그거를 양파 껍질을 또 맵고 그렇지만 비껴보고 그가 속에 든 알맹이를 발견을 하고 아 이게 이 사람이 쓰려고 그러는 게 이게 아무것도 아는 소리 쓴 것 같은데 사실은 이거구나 그걸 알아주시는 독자도 있고 독자의 말씀이 여러 겹이죠.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 이상은 뭐라고 별로 말씀드릴 게 없는데요. 네, 또 다른 분. 선생님 시는 저희들이 읽으면 가슴에 와 닿아요. 그래서 시가 참 쉽게 써지고 읽어도 이해가 참 빠른데 요즘 신춘문예에 나오는 시는요 저도 읽어도 이해가 잘 안 가는 것이 많거든요. 시를 이렇게 써야 되나
읽어도 시인이 읽어도 이해가 안 가는 시를 써야 되는가. 그래서 선생님은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론 시대의 흐름이 그런 걸 요구하고 있긴 하지만 저는 시는 좀 읽기 좋게 쉽게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요. 그거는 올바른 생각이십니다. 근데 그 제가 느끼기에도 가령 우리가 옛날 시인들을 예로 들자면은 가령 박목월, 박두진 뭐 이때까지만 해도 아름다운 시고 읽기 좋고 배울 수도 있고 그런 시였었는데 그것이 말하자면 20세기 후반기에 와갖고 자꾸 말하자면 그 새로운 젊은 시인들이 등장하면서 자꾸 이게 말하자면 쉽게 말하자면 어려운 시가 되가 있는데 그게 아마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 어려운 시를 쓰기 위해서 굉장히 고심했을 겁니다. 그 우스갯소리겠지만 시를 어렵게 쓰기가 사실은 힘들어요. 왜냐하면 시에는 소리와 뜻이 있잖아요. 소리와 뜻이 있어서 그 뜻을 다 탈각을 해버리고 남이 알 수 없게 그렇게 쓰려면은 그게 쉬운 건 아니에요. 괜찮아요. 뜻 자체가 말에 들어있는데 그걸 다 없애버리고 텍스트를 만들어내니까. 그러나 제 경우에는 그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보다는 다들 읽고 알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써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항상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시를 말하자면 쉽게 쓴다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많이 못 써요. 어떤 인정가들은 이건 시가 아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시라고들 많이 읽고 많이 시고 그리고 또 지금 여러 가지로 수용된 예를 여러분들이 들어줬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그걸 갖고 이건 시가 아니다 그러는 거는 좀 지나친 주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뭐 제가 제 시를 옹호할 생각은 없고 그것도 다 비평하는 사람들의 또 자유니까. 한 번째 수용과 변형과 변형이 표절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표절, 수용과 수용과 표절과 표절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 표절의 의미는 아마 그 표절은 또 어느 대목을 그대로 자기가 그냥 갖다가 쓰고 말하자면 표절하지 않았다고 그런 사람들이고 제가 다른 데서부터 변형 시킨 거는 그건 제가 다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이런 데서부터 시적 변형을 일으켜서 일이 온 거다. 그런 경우 그러니까 아마 아까 오가를 나왔었는데 오가를 보고 이건 고산 윤선도를 표절한 거다. 그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받아들여서 변화시키는 그 변형의 과정에서 그걸 갖고 고산 윤선도를 표절했다고는 아무도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또 노력을 했죠. 인용 구어를 통해 붙이면은 표절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계시는데 그래서 내 말은 거기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오우 5개의 친구를 노래한 게 그 오우에 해당되는 게 그 자체가 변형돼서 거기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수석과 송주 거기다가 동산의 다로리 달것이 다 들어갔지만 그게 그대로 그걸 표절한 게 아니고 내 나름대로 변형시킨 거죠. 그러니까 변형은 표절하고는 다르죠. 네. 오늘 구현 특강 감사될 것 같고요. 선생님께서 평이성을 강조하시면서 평이한 시를 썼지만 사실은 한 번도 평이하거나 쉽게 써본 적이 없다는 말씀을 어디선가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면 평이한 시를 가지고도 충분히 인지와 공감을 끌어낼 수 있는 그것을 어떻게 접근하고 어떤 트레이닝을 통해서 시 쓰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거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은 뭐 시적 변형이나 그런 거에 대하기 위해서 수없이 고쳤어야 합니다. 제가 보통 한 20번 가깝게 고치는데 쉬운 시라고 그러잖아요. 제시 가지고. 근데 그 쉬운 시를 쓰기 위해서 20번 가깝게 고칩니다. 고치고 또 그 머리맡에 뒀다가 찾아가지고 생각이 나면 또 여기 또 고치고 그다음 날또 고치고 그래가지고 원고 청탁 마감 기일이 오면은 그때 마치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손을 떠나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 원고를 이 타자를 찍어주는 사람이 저기 있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타자를 찍다가 또 어떤 때는 이건 좀 이상하다고 그러고 그러면 지적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또 다시 거기서 고민해갖고 한두 글자 또 고친다든지 이런 말이 일어나고 정해양 감수라고 쓰진 않지만 그러나 많은 도움을 주는 건 사실이죠. 저 사람이 제 시를 번역해가지고 한국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제 시비 독일어파는 저 사람이 번역한 게 다고 아마 다 합치면 한 200편 가까이 되지 않았어요. 그죠? 한 권에 한 70편? 다 합해서 한 120편 정도. 근데 시를 옮긴데 제 자신이 독일 시를 우리말로 옮긴 것들이 있습니다. 뭐 있죠? 내가 독일어에서 뭐 우리말. 브레히트도 살아남은 자의 슬픔. 살아남은 자의 슬픔. 이거는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시 자체가. 왜냐하면 그때가 전두환 독재가 기승을 할 때거든요. 그때 나왔어요. 그래서 난 처음에 출판사에서 그거를 한번 해보면 어떠냐고 해서 여보 그건 안 된다고. 그러면 내가 잘못 잡혀간다고. 그래가지고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러나 일단 원고는 써서 줬죠. 근데 그게 그래도 잡혀가지 않고 대신 언더그라운드에서 굉장히 많이 풀렸습니다. 제목이 뭐라고 했지? 살아남은 자의 슬픔. 그렇죠. 사모님 앞으로 오세요. 아니 꽃다발을 하나 이렇게 준비했는데 사모님께 드리는 게 맞겠죠? 오늘 여기 다 이렇게 모이신 분이 제가 봐기 45분이었습니다. 45분 그러니까 어디 외국 가서 30명, 30명 모였던 것은 더 많이 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이제 시내는 이제 넓다는 생각이 여러분 45명이 저까지 포함해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모임을 이제 저희가 분기별로 좀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시가 중요하다 하지만 시가 텍스트에만 갇혀 있어가지고는 사실은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으니까 이걸 좀 현장에서 나누면 어떨까. 물론 이제 9년 전에 코로나 이후에 3년이 공백기가 있었지만 시는 어떤 심장의 일입니다. 첫 번째 자리를 마련해준 김광규 선생님, 그런데 사적으로는 좀제 분단 심사위원이시기도 했고, 사실 선생님의 시를 보면은 쉽지만 그러나 그것은 어떤 깨달음, 어떤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항상 살아있어서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 삶이 확대해가는 하나의 모멘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 굉장히